저는 주식 운용업계에 오래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소위 간접 투자 전성기 때인 2000년대 초반에서부터 직접 투자 전성기인 요즘까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재테크는 뭐 주식이나 부동산을 다 포함하고, 특히 부동산이지만 저는 편의상 주식으로도 이제 축약해서 얘기를 하면은,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좀 고도로 경험을 쌓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은 원본 손실 위험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오래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손실을 볼 확률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저는 재테크를 하면 할수록 버는 게 아니라 손실 날 가능성이 너무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자산을 증식해야 되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투자를 안 해선 안 되지만은, 직접 해서는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주식으로 아니면 투자로 돈을 많이 번 사람만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지만은, 작은 용돈이 됐던 큰 돈이 됐던 투자해서 소위 시장에서 퇴출된 사람들도 정말 상당한 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잘못 뿌리 잡힌 관행은, 마치 주식 투자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운용해야만 초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인 거고요. 저희가 각 분야마다 다 전문가가 있고, 그런 전문가를 써가지고 얼마든지 아웃소싱 할 수 있는데, 투자는 다 직접 집행하려고 하는 게 한국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한국의 특징이 퍼지게 된 것도 코로나와 유튜브 시간을 거치면서 투자 관행이 잘못 자리 잡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테크 과몰입 시대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방법론이 개인들에게 그 어떤 필터 없이 그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 정리하고 아침 시장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생각하고, 텔레그램 채널들 수십 개 다 보고, 카톡으로 전날 뉴스들 다 보고, 출근하면서 유튜브 보고, 그다음에 이젠 8시부터 NXT 마켓이 열리니까 8시부터 또 거래를 시작을 하고, 원래는 9시 전후로 막 거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전은 주식 거래한다고 완전 정신없고, 그 다음에 장중에도 그런 정신이 없는데, 장 끝나면 6시부터 또 해외 거래가 계좌가 열리는 데가 많거든요. 그럼 6시부터 열리고 10시 반부터 본주가 열리는데, 6시 퇴근길 라이브 보면서 미국 주식 대응하고, 10시 반에는 야간 라이브를 보면서 미국 주식에 장중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조차도 끝나면은 코인이라도 있어버리면 그 비는 시간에는 코인 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임장 가거나 코인 보고, 그러니까 주중에는, 주말에는 주식을 안 하니까 요런 삶인데, 이게 맞냐 이거죠.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첫 번째는 이런 삶은 기관 투자자를 위한 거지 직장인들을 위한 투자 방법론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고 결국에 그거는 소금물 같은 거거든요. 그냥 돈 좀 더 벌려고 무리하면은 결국은 내 다른 더 큰 돈이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거랑 유사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개인들 대상으로 하는 재테크 방법론은 그냥 완전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스템적으로 외국처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 같은, 그러니까 공적연금이랑 사적연금을 활용해가지고, 연기금 운용 매니저들이 개인보다 훨씬 주식 운용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기금성 금액에 장기 투자를 하고, 그 퍼센티지에 대해서 제가 책에 적어놨지만, 사회생활을 통상 30년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30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면은, 그 누구도 직장생활을 만약에 그 정도 꾸준히 했다면은 그 누구도 은퇴할 때 현금이 부족해서는 안 되는 수준의 성과를 다 내주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방식으로도 잘 안 하고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고, 국민연금도 어쨌든 전체 가입은 90년대부터였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도 도입된 게 2000년대 초중반이고, 그리고 퇴직연금을 또 DB가 아니라 DC로 하는 사람이 더 적다 보니까, 아직 한국은 이런 재테크나 자산 증식을 간접적으로 공적 사적 연금을 운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좀 적고, 일부 개인연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개인연금 할 정도면 그분은 돈 좀 있으신 분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아직 한국의 그 과도기적인 성향인 것 같긴 합니다. 목표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목표도 없더라고요. 제가 많이 만나보니까 은퇴 시점에 얼마를 모으겠다는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레이스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30대 정도가 됐을 때 5억에서 8억 정도를 버신 분을 제가 일부 봤었는데, 30대가 그 정도 벌었으면 그분은 60대 됐을 때 한 80억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은퇴 준비가 사실상 종료가 됐는데, 그분은 현재 기준으로는 소위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은퇴 시점에 필요한 돈이나 아니면 부자의 기준을 오늘로 땡겨서 그런 것 같고, 사실은 시간이라는 시간축을 반영을 하면은 굉장히 커 보이는 돈들이 복리 효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작아지는 매직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 없으니까 내가 언제 멈춰야 되는지 모르고, 이거가 한국처럼 이제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는 남과 비교하다가 스스로 과열되다가 스스로 걸려 넘어지면서 그 레이스에서 퇴출되거나 하는 케이스도 이제 많이 봤거든요. 22년, 23년 부동산 하락장에서 이제 고 레버리지를 썼다가 무너졌던 사람들도, 근데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돈을 많이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많이 모은 줄 몰라가지고 그런 거고요. 은퇴 담론이 너무 부자들에게 맞춰져 있어가지고 소위 레이스를 못 멈추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결국 목표를 설정을 하고 설정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한 남아있는 기간에 따른 장기 연율화 수익률을 설정하게 되면은 솔루션은 되게 쉽게 끝나거든요. 그 정도의 장기 연율화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을 맞춰주는 자산군은 이미 전 세계에 많기 때문에 그거를 잘 섞어가지고 하면은 되는 그런 아주 간단한 게임이고, 반도체 산업부터 조선이라든가 원전까지 다 공부해야 되는 그런 게 투자는 아닙니다. 1인 소득 기준으로 3천만 원 정도를 잡아서 설정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뭐 서울 살고 감산 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시작하는 게 제일 무난하고, 그리고 주택도 어떻게 보면은 그 비슷한 연장선에 다 있는 건데, 미래 은퇴 현금을 하면서 제일 부담되는 게 주거비거든요. 그래서 주거비 마련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거를 결국에는 꼭 너무 고가나 초고가 주택으로 매입을 하면서 대출 갚고 살다 보면은 대출이 남아있는데 은퇴하면서 현금 흐름이 말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지난 10수년간 그 집에 살면서 나름 소위 인프라를 다 그쪽에 세팅을 해버렸는데 현금 흐름은 하나도 없고 갖고 있는 자산은 많다고 하는데 그 자산의 유동화 방법도 없고, 이렇게 되면서 물리기 때문에 제가 책에 부재를 달았거든요. 그 부재에서처럼 집 한 채에 매몰돼 가지고 노후 현금 흐름 준비를 못하게 되면 노후가 더 빈곤해집니다. 결국은 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현금 흐름 중요하다는 걸 젊을 때는 잘 깨닫지 못하고 나이 먹어야 항상 깨닫는다 이 말이죠. 임금 피크 시행하기 직전이거나, 즉 50대가 돼야지 현금 흐름 중요한 거를 깨닫게 되는데, 30대 때부터 깨달으면 얼마나 준비가 쉽겠냐는 거고요. 30대 때 필요한 그 돈은 훨씬 작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요즘 30, 40대들이 너무 무리해서 연끌하고 전세金갭매수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매각 차익 위주의 투자를 많이 하는데, 집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현금 흐름을 확보해 놓으면은 정말 풍족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지금 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막 2035년 얘기하는 게 되게 먼 미래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지금 40대인 분들도 2035년 돼도 50대고 여전히 10년 더 일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2035년이란 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1970년생이 2035년에 65세가 되면서 연금 수령을 받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이분들이 60세부터 빠지기 시작을 하지만은 65세인 35년부터 본격적으로 빠져서 순유출이 연에 50만 명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는 노동 자본 생산성의 함수인데 노동 감소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시기를 전후로 우리도 성장률이 제로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기간부터 말 그대로 하세월 동안 제로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거의 아마 30년간 제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도 30년간 헤맸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시기일 때는 자산의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많이 꺼지고 자연스럽게 현금 흐름의 중요성이 훨씬 커지는데, 지금은 그 성장기의 끝물이다 보니까 현금 흐름보다는 매각 차익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은 시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5년 정도 지나서 5년 안에 우리나라가 어떤 개혁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일종의 정해진 미래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정해진 미래가 왔을 때는 환율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현금 흐름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는데, 제가 원화 기준으로 현금 흐름 맞추라고 얘기하지 않고 달러 기준으로 현금을 맞추라고 한 것도 그 시기가 됐을 때는 환율도 지금보다는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맞춰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당에 대한 선호도는 시장에서 이미 높은데, 사람들이 배당 주식이라고 알고 있는 거는 배당은 보통 1년에 한 번 하거나 중간 배당에서 2번 하기 때문에 그 1년에 2번 정도의 현금 흐름으로 생활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배당은
주식에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나오는 현금흐름 보너스 같은 느낌이지 연말 성과금 느낌이지 생활비는 아니거든요. 배당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월배당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품들이어야지 되고, 그래서 결국 월배당이 되는 여러 ETF들이 있거나 월배당을 천명하고 있는 여러 리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책에서는 월배당 ETF, 월배당 리츠를 통해 가지고 현금흐름을 맞추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결국에는 금융상품들은 다 원본 하락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리츠든 ETF든 다 원본 손실의 위험성이 있고 상품의 개별적인 특징이 있으니까 제 기준으로 저는 이미 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게 다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계속 갖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미 있지만은 책을 썼을 때는 이런 상품은 이런 게 위험하고 이런 수익률이 있고 이런 상품은 이런 일본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고 월 현금 흐름이 배당이 되고 일본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어떨 것 같고 이거는 미국 모기지에 투자하는 건데 은행처럼 투자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분위기고 이건 또 한국 ETF인데 한국은 또 어떤 성격이 있고 이런 것들을 책에다가 좀 규명을 했고 그거를 본인이 좀 조합을 해보시면서 자기 성향에 맞거나 아니면 자기 니즈에 맞는 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 게요. 예를 들면 저의 구독자 중에 한 명이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자녀 그 학비를 보내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금흐름이 필요해가지고 갖고 있는 돈을 전부 다 배당주에 넣어놓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월배당 5%대에 넣어놓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미국 모기지 리츠가 월배당률이 그러니까 연간으로 하면 연율화 10%가 넘어가니까 특히 14%짜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알려드렸더니 그거를 반반 섞어가지고 지금은 현금 흐름이 훨씬 더 나아졌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월 배당하는 리츠가 연에 10% 이상 수익률이 준다는 것도 한국에는 다소 낯선 개념이고 왜냐하면 배당주라 해도 보통 이제 4에서 6%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상품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상품들을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위주로 조금 대응하시라고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예를 들면 코덱스 일본 부동산 리츠 상품도 소개를 했는데 그냥 일본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어떤 분은 일본 부동산이 특히 도쿄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니까 도쿄 부동산이 앞으로 좋아 보이면은 결국 그 리츠 본주 가격도 오르는 거거든요. 배당은 또 당연한 거지만 본주도 오르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거기 좀 더 포지션을 잡으실 거고 그다음 미국 주택시장이 앞으로 좀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기지 리츠에 포지션 잡으실 거고 한국 오피스 시장이 좋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국 오피스를 잡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자산들에 대한 그런 성격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월 배당식 상품들이 미래에는 좀 더 각광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공적연금, 사적연금으로 현금 흐름을 맞추게 되는데 월 배당 상품으로 맞추게 되면은 40대 1억 정도를 그렇게 맞추게 되면은 60대가 됐을 때는 그게 사실상 거의 한 5억에서 6억까지도 될 수가 있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 흐름 졸업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매우 간단하게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배당소득 과세, 분리과세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개별 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령만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펀드라든가 ETF의 분배금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다가 그냥 연 2천만 원 이하 현금 흐름 정도만 세팅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그냥 모든 자산을 이런 방식으로 운용을 하더라도 배당 분리과세를 통해서 훨씬 더 세제적으로도 유리하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월배당 상품들은 지금부터 많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추천을 하는 게 지금 돈을 다 그렇게 세팅하기보다는 좋은 투자 성과가 났다면 일부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본주를 늘려나가다 보면은 그렇게 장기간 본주를 늘려나가는 그런 경로 속에서 배당액도 매월 늘어나고 그 다음에 본주 가격도 늘어나고 하는 말 그대로 진짜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시클리컬 순환주 장세여서 지수 장기 투자가 안 되고 미국은 내수 중심 경제이기 때문에 지수 장기 투자가 되는 나라죠. 일본이랑 미국. 저는 개인들이 첫 번째는 국민연금은 어차피 위탁 운용되고 있으니까 알아서 돌아갈 거지만 퇴직연금은 개인이 할 수 있으니까 직장인 중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본인 퇴직연금을 DC로 바꾸고 DC로 바뀐 퇴직연금을 지수형 장기 투자에 넣어두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수형 장기 투자는 당연히 미국 지수에 장기 투자하는 거지 한국 지수는 장기 투자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미 지수에 장기 투자하는 걸 베이스로 퇴직연금을 돌리시고 이제 개인이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상품 성향으로 좀 깔아두면 좋은데, 그러면 이미 퇴직연금 쪽으로 돌아가는 거라든가 그게 좀 부족하면 일부 이제 연금성 자산이라고 개인연금을 딱히 가입할 필요 없이 그냥 미국 지수의 장기 투자 방식으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책 쓸 때는 24년 말이었는데 계엄 때문에 올해 여름에 나왔지만은 요즘의 트렌드는 지수도 액티브로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1년 전을 비교했을 때 나스닥이 많이 올랐는데 나스닥이 예를 들면 25% 올랐어요, 지수가. 그래서 나스닥 지수 투자하는 사람들은 연 25% 수익이 났고, 그리고 이제 환상승 관련해서도 약간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스닥 지수를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액티브 ETF들이 많아졌는데 뭐 타임폴리오나 이런 데 대표적인 액티브 ETF들은 나스닥 1년 수익률이 70%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베이스로 투자를 한 ETF인데 70%고, 코액트에서 만들었던 코액트 같은 경우에도 설정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3개월 수익률이 22%인 것을 보면은 이제 한국에 있는 액티브 ETF들이 지수 투자도 시장 초과 수익을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들은 정말 그냥 잘 넣어두게 되면은 기대 효과가 말도 못할 것 같거든요. 액티브로 이렇게 운용을 잘했을 때. 그래서 책에서는 제가 패시브 지수 투자만 말씀드렸는데, 패시브와 액티브를 혼용해서 포지션을 잡으신다면은 훨씬 더 기대 성과가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그 소위 경기 사이클이 있는, 시클리컬이 있는 그런 박스형 지수여가지고 그 안에서는 업사이클을 잡으면 성과가 막 엄청나게 나거든요. 요즘에도 조선방산 원전 같은 건 아시겠지만 지난 3년간 다 10더블씩 났기 때문에 조선방산 원전 ETF 같은 거 잘 사면 막 1년에 2배씩 먹고 이러는 마켓인데, 거꾸로 사이클 끝에 사면은 마이너스 80%씩 물리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주식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지수는 박스권이니까 지수 장기 투자도 안 되는 진짜 난도 높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주식시장의 그 영원한 테마 중에 하나가 수출인데, 결국 내수는 줄어들지만 수출은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수출이라는 성장 테마에 대한 솔루션이 책을 쓸 땐 없었는데, 책을 내고 나니까 7월 달에 발매된 상품 중에서 그 액티브 ETF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상품 보자마자 사실상 그냥 요 ETF 하나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모든 대응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하나로. 그거랑 좀 더 가주면 바이오 정도인데, 바이오는 어차피 수출이 아니라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은 두 개를 사면 되는데, 수출 액티브 ETF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ETF 하나를 사면 되거든요. 바이오도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로 운용해야 되니까. 그 두 개를 사면은 국내 주식시장 대응은 사실상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국내 주식시장의 장점은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여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그 ETF 두 건으로 그동안 했던 모든 고민들이 책 쓰면서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한 거거든요. 저성장, 지속성장, 급속성장 막 이렇게 설명했는데, 성장 탑30 ETF 하나면은 사실상 끝났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